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소리내어 읽으면 방 안은 어두워지고 구들장은 차가워지며 배는 고파오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엄마가 보고 싶어진다. 기영도의 시를 읽으며 사춘기를 보낸 사람들에게는 슬픔에 대한 면역력이 빨리 생기는 것 같다. 기영도의 시가 그려낸 슬픔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슬픔에 깊이에 동화되어 좀처럼 헤어나지 못한다. 열무 30단을 머리에 인 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러 나간 엄마의 하루는 얼마나 고단했을까. 그 엄마를 기다리느라 마치 자신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밥통에 찬밥이 된 것처럼 느꼈던 소녀는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오직 엄마가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며 세상에서 가장 예민한 청각을 발달시켰을 이 외로운 소녀는 아주 먼 옛날의 이 슬픈 추억을 내 유년의 윗목이라 이름하고 있다. 군불을 떼면 가장 먼저 따뜻해지는 온돌의 아랫목이 아니라 아무리 불을 피워도 가장 늦게 따뜻해지는 윗목의 슬픔. 그에게 유년 시절은 생각만 해도 금방 따뜻해지는 추억의 아랫목이 아니라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생각하는 순간 또다시 잿빛 우울의 늪으로 빨려 들어가는 영원한 윗목이다. 아무리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라는 대목을 읽을 때마다 가슴팍에 새로운 생채기가 나는 것만 같다. 소리내어 읽으면 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리는 자식의 마음이 영원한 트라우마가 되어 우리 마음속에 깊고 서늘한 그늘을 들이운다. 우리는 같이 병들었는데 마침내 서로 구제했으니 때로는 사람보다 친한 것이 내 곁에 사물인 것 같다. 나의 오래된 노트북 컴퓨터, 나의 낡은 신발, 나의 옷들은 때로는 나의 가족들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것만 같다. 그 정겨운 사물들에게 우리는 이런 감사의 편지를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를 통해 관계 맺어야 할 존재는 사람만이 아니다. 가구를 만드는 사람들은 나무와 협업해야 하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수많은 식재료들이나 주방 기구들과 씨름해야 한다. 주몽의 일대기를 웅장한 언어로 완성한 동명안편을 쓴 이규보는 벼루와 책상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현하는 유머스러운 시를 써서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한치의 웅덩이에 지나지 않는 조그마한 벼루에게 자신의 모든 업적과 성과를 빚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글쓴이의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다. 자신이 힘겹게 글을 쓰는 동안 자기 몸과 종이와 별을 떠받쳐준 책상에게도 감사를 표하는 작가의 마음은 얼마나 따뜻한가. 일도 중요하고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내가 일을 함으로써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깨닫는 마음 씀씀이야말로 소중한 마음 챙김의 기술이 아닐까. 물론 일의 성과는 중요하다. 하지만 성과에 매몰되어 사람도 진심도 원래의 내 마음도 생김새도 잃어버린다며 우리는 이를 통해 오히려 자신을 소모시키고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는 상실감에 빠지게 된다. 한갓 벼루에게조차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일을 하는 동안 내가 어떤 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항상 살피는 마음, 내가 하는 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이 행복해질지 또는 불행해질지를 늘 사려 깊게 돌아보는 마음이야말로 어떤 성취감보다 소중한 마음 챙긴 기술이다. 내가 나를 들 수 없는 무거운 발, 나도 고향에 가고 싶죠. 소리내어 읽으면 발가락이 문득 간지러워지기 시작한다. 발바닥이 아플까봐 몸 사리지 않고 맨발로 성금성금 이 땅을 걸어보고 싶은 충동이 일기 시작한다. 그러면 찾을 수 있겠지. 누구의 눈치도 아랑곳 않고 내 꿈의 씨앗을 파종하던 그 잃어버린 시간을. 어린 시절 내 발은 곧 씨앗처럼 어디에서나 곧잘 뿌리를 내렸다. 지금은 너무나 신중해진 나머지 꿈의 씨앗을 좀처럼 뿌리지 못한다. 여기가 과연 내가 뿌리 내릴 수 있는 곳인지 너무 깊이 생각하다가 꿈의 파종 시기를 놓쳐버린다. 어디서나 민들레 호시처럼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꿈의 씨앗을 뿌리던 시절에는 참 쉽게 누군가를 좋아해버렸고 참 순수히 누군가를 향해 열정을 쏟아부어도 결코 지치지 않는다. 사랑했던 이들에게 버림받아도 다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지금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누군가에게 호감을 가지기도 전에 상처받을까봐 걱정부터 한다. 꿈의 씨앗을 뿌리기도 전에 걱정의 구름부터 뭉게뭉게 피어오른다. 그런 나에게 이 시를 소리내어 읽어주고 싶다. 진짜 내 발의 고향을 알기 위해서는 맨발로 걸어봐야 한다. 외출용, 운동용, 멋내기용, 신발이 아닌 내 울퉁불퉁한 맨발의 감촉으로 세상과 교감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맨발로 철벅철벅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피가 나면 좀 어떤가. 상처난 맨발에서는 다시금 분홍색 새살이 돋아날 터인데. 이 시를 소리내어 읽으면 문득 발바닥이 간질간질해진다. 아무도 밟지 않은 새로운 땅에 내 꿈의 씨앗을 뿌리내리고 싶어서 그 흙냄새에 그윽한 자유의 땅을 맨발로 지근지근 자근자근 밟고 싶어서.
그날을 위하여 은쟁반에 하이한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소리내어 읽다 보면 그저 시를 읽었을 뿐인데 세상에서 가장 먹음직스러운 청포도를 아삭하고 깨무는 느낌이다. 배낭여행을 오래 하다 보면 기다림의 달인이 되어간다. 열차나 비행기가 지연되는 일도 다반사, 각종 매표소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일도 부지기수다. 기다림의 비결 중 가장 시간 잘 가는 것은 독서였는데 한 번은 베니스역에서 책에 집중하다가 배낭을 통째로 도둑 맞은 일이 있었다. 그때 뜨거운 맛을 본 후로는 독서를 기다림을 대체하기보다는 기다림 그 자체에 온전히 집중하려 했습니다. 기다림 자체에 몰두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무력하고 수동적인 기다림은 고통뿐이었다. 급기야 기다림에 지친 나는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제야 여행 스케줄과 집필 계획만 생각하느라 미처 견눈질을 겨를이 없던 낯선 타인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응애응애 우는 아기를 둥게둥게 달래는 지친 엄마, 어린 아들을 혼자 기차에 태워 멀리 떠내보내야 하는 엄마의 눈물, 헤어지기 싫어 마치 세상이 끝날 것처럼 간절히 부둥킨 채 떨어지지 않는 연인들, 내일도 아닌데 그런 풍경을 보면 코끝이 시큰해진다. 진정한 기다림은 그 순간을 온 마음으로 살아내는 일이다. 진정한 기다림은 그 순간을 온 마음으로 살아내는 일이다. 누군가를 기다린답시고 인터넷을 검색하며 딴전 피우다 보면 기다림의 제맛이 뚝 떨어진다. 나는 이육사의 청포도야말로 기다림의 아픔의 예술로 승화시킨 최고의 살이라고 생각한다. 1939년 8월 문장에 발표된 이육사의 청포도는 광야나 절정에 강렬하고 묵직한 어조와는 달리 매우 부드럽고 감성적이다. 내 고장 7호는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는 일언을 듣는 순간 나는 이 시의 상큼한 울림의 단번에 매혹되었다.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랄이 들어와 박혀 있는 청포도라니 내 마음속에서 청포도의 정의는 그 순간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사랑하는 고향 마을의 전설이 주저리 열려있는 청포도, 꿈꾸는 듯한 머나먼 하늘이 알랄이 들어와 박힌 청포도라니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슬프도록 아름다운 사연 많은 청포도를 먹어본 적이 없었다. 그가 바라는 손님은 과연 얼마나 눈부신 존재이기에 그토록 소중한 청포도를 아끼고 아꼈다가 대접하는 것일까? 대형마트에서 손쉽게 사계절 청포도를 사 먹을 수 있는 우리는 오직 한 찰, 그것도 귀한 손님이 오셔야만 선물처럼 자랑스레 내놓을 수 있는 이 청포도의 절실한 맛과 향기를 알까? 내 고향의 청포도가 가장 향기롭게 연그러 맺히는 단 며칠을 위해 1년 내내 기다리는 마음, 청포도를 한사코 은쟁반에 바쳐 하얀 모시수건과 함께 대접하는 그 송구스러운 마음을 우리는 영영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반드시 그 사람과 반드시 그 계절에만 먹을 수 있는 그 하나뿐인 순간의 맛을 알기 위해 얼마나 길고 아픈 기다림이 필요할까. 이처럼 삶을 바꾸는 기다림은 그 자체로 적극적인 창조의 몸짓이 되어야 한다. 간절한 기다림의 대상이 설사 영원히 오지 않을지라도 어떤 기다림은 그 자체로 위대한 예술의 몸짓이 된다. 내 차례에 내 차례에 못 올 사랑인 줄은 알면서도 소리내어 읽어보면 사랑을 알면서도 아니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마침내 그녀를 향해 아무런 욕심이 없어진 한 사내의 해맑은 미소가 살포시 떠오른다. 어여쁘다는 형용사를 이다지도 어여쁘게 쓴 시가 있을까? 금홍은 이상에게 못할 짓을 많이 했다. 이상 또한 금홍에게 늘 사랑스럽고 친절한 여인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를 향한 이다지도 어여쁜 마음만은 사랑이 나서도 가시지 않는다. 끝나고 나서도 가시지 않았다. 한 여인을 향한 사랑이 이리도 어여쁠 수 있었다니 그녀를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순간이 와서도 그의 마음은 내내 어여뻤으리라. 내 차례에 못 올 사랑인 줄은 알면서도 그는 사랑하던 그 일을 잊지 못한다. 그저 꾸준히 생각하겠단다. 내내 건강하소서 따위의 평범한 인사가 아닌 자 그러면 내내 어여쁘소서라니 그녀는 자신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데 이 사람은 좌절한 기색이 없다. 청순맞지도 않다. 어쩌면 명령하기까지 하다. 이런 편지를 받는다면 어떻게 그 간절함을 외면할 수 있을까? 이 사랑에는 그 흔한 집착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녀가 내내 어여쁠 수만 있다면 그녀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 사람도 그 늘 어여쁠 것이다. 내 사랑에 못 올 사랑인 줄 알면서도 그저 그녀가 한없이 영원히 어여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어여쁨의 눈부신 극한일 것이다. 기다림조차 눈부신 사랑을 위하여 소리내어 읽으면 한 여인의 기나긴 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단 이불로 변신하여 우리 마음속에 굽이굽이 펼쳐진다. 진정 아름다운 글들은 마음속에 깊은 낭패감을 안겨준다. 그런데 그 낭패감마저 가슴 시리게 좋다.
나는 이 시를 소리내어 천천히 읽을 때마다 그녀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열패감을 느낀다. 하지만 아름다운 낭패감이다. 항진이의 작품을 읽고 있으면 단 세 줄의 문장 안에 삼라만상이 고스란히 들어앉아 있는 듯한 너른픔을 느낀다. 그녀의 문장은 천수부살이 지닌 천개의 손처럼 이 세상 수많은 아픈 자들의 넋을 어루만져준다. 이 시의 팽팽한 긴장감은 이미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다. 임은 아직 오지 않았고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는 하염없이 임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미 없는 시간에조차 이 시의 주인공은 조금도 우울하거나 외로워 보이지 않는다.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에도 그녀는 춘풍 이불에 자신의 보이지 않는 사연을 서리서리 구겨 넣어 언젠가는 임 앞에서 무지개처럼 활짝 펼쳐질 이야기 보따리를 하나를 품어안고 살포시 미소를 짓고 있다. 이미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내 기다림은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미 오시지 않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나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굽이굽이 펼만한 밤의 옷자락이 내게 남아있을까? 기다림에 지치면 손톱이라도 잘근잘근 씹어 다 닳아지지 않을까? 나는 이 시를 읽으며 기다림조차 아름다운 사랑의 눈부신 가능성을 본다. 나는 이 시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에 굴복하지 않은 영혼, 고통스러운 기다림 속에서 눈부신 사랑의 완성을 일으켜낸 위대한 성신의 높이를 본다. 반짝이는 대바늘이 보송보송한 이불 호청을 찌르는 소리.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바치고 엉엉 울고 싶은데 남의 잘못을 일러바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배웠다. 하지만 딱 한 번 억울한 일을 일러바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건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이 세상에 휴가를 나오셨을 때가 아닐까. 동화작가이자 시인이었던 정채봉 선생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한다. 워낙 어릴 때 돌아가셔서 어머니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이 전혀 남아있지 않지만 그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어머니가 하늘나라에서 휴가를 받아 하루라도 나오셨으면 하는 불가능한 기도로 아름답게 되살아났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 감정을 마음껏 누구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참아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아픔을 안으로만 삼키고 또 삼켜서 시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된다. 돌아가신 엄마가 단 5분만이라도 이승으로 휴가를 나오신다면 숨겨왔던 세상일 중 가장 억울한 것 하나를 일러바치고 엄마 품에 안겨 엉엉 울겠다는 그 마음, 조건 없는 사랑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 세상을 떠난 그분들이 가끔 휴가라도 나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라도 반나절이라도, 아니 1시간이라도, 아니 5분만이라도 휴가를 나오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의 안방을 내어주다 소리내어 읽으면 언젠가 누군가를 향해 사랑했던 그 아픈 기억 속으로 어느새 푹 빠져들고 만다. 그러다 결국 그 사람이 그저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된다. 세상에서 가장 불평등한 감정, 그것은 사랑일 것이다. 100% 평등한 사랑이란 없다. 언제나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를 조금 더 혹은 훨씬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다. 더욱 억울한 것은 그런 불평등함이 사랑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내가 너를 아무리 깊이 사랑해도 나는 그만큼의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받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사랑이 미친 듯이 깊어지면 어느덧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잊어버리고 그저 그 사람이 잘 있기를,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아프지 않기를 바라게 된다. 결국 그 사람이 그저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 얼씨구나 감사하게 된다. 이 불평등한 감정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토록 불평등한 상태를 결코 억울해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 아름다운 시는 뜨겁게 증언한다. 당신을 향한 마음이 내게 있으니 바람은 항상 한쪽으로만 분다. 그리하여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도 없는 집이다. 나는 그저 이 자리에 앉아 당신의 마음에 들기를 바라는 집이니까. 대문도 담장도 없이 드나들어도 좋은 그런 집이니까. 이미 나는 오래전에 너에게 내 마음의 안방을 내줘 버렸으니까. 내 아픔보다 부모님의 안부가 걱정될 때, 소리내어 읽을 때 소리내어 말할 수 없는 것들까지 비로소 천천히 생각해보게 된다. 그렇게 아름다운 글들을 소리내어 읽으며 우리는 행간의 침묵으로 말하는 법을 배운다. 집 떠나 지내면 가장 서러웠을 때가 아플 때와 배고플 때, 그리고 추울 때다. 뭔가 고차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 육체를 옥죄어올 때 인간은 뼛속 깊은 외로움을 느낀다. 당장의 추위와 배고픔,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하나만 있다면 그 서름이 위로만 될 것만 같다.
위로될 것만 같다. 그래서 이 시의 주인공은 어버이께 편지를 보내려 한다. 어머니, 여긴 너무 눈이 많이 와요. 춥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백발이 성성한 어버이의 모습을 떠올려 보니 나보다 더 힘든 이는 자신을 먼 곳에 떠나보낸 어버이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편지를 쓴다. 어머니, 올겨울 어찌된인지 봄날처럼 따스하네요. 저는 이곳에서 아무 걱정 없이 잘 지냅니다. 햇빛의 흔적은 찾을 수도 없는 옹달진 곳이라 더욱 추위가 매서운 산골에 푹푹 쌓인 눈을 바라보며 자식은 자신의 추위와 서름보다 부모님의 근심 걱정을 염려할 줄 안다. 사람은 이렇게 어른이 되어간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이 철드는 최고의 방법은 부모와 떨어져 지내며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보는 것인가 보다. 너의 노래가 좋았다. 멀리 있으니까. 소리내어 읽으며 멀리 있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잡히지 않는 것들의 마음이 만져진다. 그렇게 바로 지금 여기만 바라보는 근시안을 접어두고 조금씩 멀리, 조금씩 머나먼 곳을 향해 눈길을 두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배우는 것이 바로 타인을 이해하는 길, 고통에 빠진 스스로를 위로하는 길이 아닐까? 우린 너무 많은 것들을 미디어를 통해 실사처럼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사물을 향해 거리를 두는 법을 망각하게 한다. 옛사람들의 풍경화를 보며 그들은 사물을 우리보다 훨씬 멀리 바라볼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든다. 천년 전의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나와 가장 놀라운 일 중 하나는 우리가 HD 화질로 사물을 인식한다는 점이 아닐까? 너무 가까이서 너무 세밀하게 대상의 모든 외형을 샅샅이 관찰하면서 살아간 동안 우리는 정작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데 실패하곤 한다. HD 화질의 텔레비전으로 물론 최첨단 현미경으로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의 마음, 그것은 그 사람에게 일정한 거리를 둘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나는 멀티미디어의 이미지에서 잠시 거리를 두고 싶을 때마다 시집을 꺼내 읽곤 한다. 삶에서 아련히 거리를 두어야만 건질 수 있는 언어의 가지런한 풍경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나지막하게 소리내어 시를 읽다 보면 어느새 울렁거리던 마음의 멀미가 가라앉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타인이 정성 들여 쓴 시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미처 보이지 않던 내 삶을 멀리서 조감해 보게 만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를 소리내어 읽는다는 행위 자체가 좋다. 사실 나는 스스로의 정신건강이 염려될 때마다 시를 낭독해 본다. 아무리 힘들고 우울할 때도 소리내어 천천히 시 한 편을 낭독하면 어느새 마음 한편의 울렁거림이 가라앉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스스로를 다독인다. 아직은 자가 치료가 가능한 아주 가벼운 우울증인 거라 단독거리며 자신을 애써 격려한다. 시를 낭독하는 것은 멀미를 달래는 방법과 비슷하다. 어린 시절 버스를 탈 때마다 멀미를 했던 나에게 아빠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울아, 멀리 쳐다봐. 바로 앞이 아니라 더 멀리 봐. 구름도 보이고 산도 보이지? 더 멀리 보고 있으면 멀미가 잦아든다. 나는 그 말에 반신반의하면서도 고분고분 잘 따랐다. 멀리 보면 세상이 조금 달라 보였다. 바로 앞만 쳐다보거나 버스 안에서도 책을 읽겠다고 고집을 피우다 혼쭐이 나면 저 멀리 구름에도 산에도 하늘에도 눈길을 던짐으로써 어느새 지독한 멀미로부터 가까스로 벗어나곤 했다. 그렇게 바로 지금 여기만 바라보는 근시안을 접어두고 조금씩 멀리, 조금씩 머나먼 곳을 향해 눈길을 두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타인을 이해하는 길, 고통에 빠진 스스로를 위로하는 길이 아닌가. 너무 정처가 있어서도 못 쓴다. 가끔은 정처가 없어야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정처 없이 발길을 돌리는 이 밤, 당신의 외로움을 향해 시 한 편을 손편지에 적어 보내고 싶다. 멀리 있어야 비로소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 멀리 있기에 그 향기가 더욱 그윽하게 번져 나오는 것들에 대해 두서 없이 정처도 없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뒤따라 그에게로 달려가야 옳았다. 소리내어 읽으면 1930년대 그때 그 시절 경성의 모습이 눈앞에 영화처럼 펼쳐진다. 그 넓은 경상 한복판에서 예전에 사랑했던 여인을 우연히 만난 한 남자의 슬픈 뒷모습이 오래된 활동사진처럼 펼쳐진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힘들고 나만 버려진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몸이 많이 아플 때와 실현당했을 때가 바로 그런 순간이다. 소설가 구보시의 일인 1930년대 서울 한복판, 그것도 광화문에서 옛사랑을 만났을 때의 그 황망함을 생생한 언어로 그려내고 있다. 나약한 지식인 구보는 이번에는 역시 그토록 사랑했던 그녀를 붙잡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래도 난 후회 따윈 안 해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사실 후회만큼 인간적인 감정이 있을까?
너무 자주 후회하는 것은 고질병일 수도 있겠지만 가끔씩 뼈아픈 후회에 사로잡히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이다. 그는 격한 감정 속에서 이별할 때와는 달리 이제 자신이 그때 사랑했던 그 여인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어서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낼 용기가 없어서였음을 이제야 깨닫는 것이다. 내가 그릇하였다. 내가 그릇하였다는 말들의 울림이 왠지 가슴 시리다. 요새 말로 하면 내가 잘못하였다. 이겠지만 그릇하였다라는 말의 울림은 좀 더 살갗을 애는 듯한 쓰라짐을 가져다 준다. 그때 그 순간 나의 자존심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더 헤아려 주었다면 미련 없이 뒤돌아서며 센 척하지 말고 달려가 그 사람을 붙잡았다면 이 세상 모든 안타까운 사랑의 역사는 다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 몰래 교과서 사이에 끼어 읽었던 그 책. 소리내어 읽으면 그때 그 시절 문학 청년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었던 한 시대의 풍경이 떠오른다. 좋아하는 작가가 신가를 내며 무조건 서점으로 달려가던 그때의 풍경이 떠오른다. 어린 시절 내 은밀한 쾌락 중 하나는 공부하는 척 참고서를 펴놓고 그 밑에 몰래 소설책을 숨겨놓고 읽는 것이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깔려있던 책들이 바로 삼중당 문고였다. 기말고사가 끝날 때마다 내가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은 서점이었다. 서점으로 달려가 그동안 못 읽었던 소설책을 살뜰히 모은 용돈으로 소설책을 잔뜩 사들고 돌아오며 입시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렸던 기억이 아직도 애틋하다. 나는 초중고교 시절 내내 머나먼 나라, 알 수 없는 세상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였다. 의식적인 노력이 아니었는데도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가 이걸 수집하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된 첫 번째 컬렉션이 바로 삼중당 문고였다. 그 삼중당 문고들이 내 마음속에서 영혼의 이스트가 되어 빵처럼 부풀어 올라 지금의 내 문학적 감수성으로 구워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도 그립던 갯 냄새, 소리내어 읽는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그립던 갯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바다에서 자라 바다를 어머니처럼 연인처럼 살부지처럼 가깝게 끌어안고 살아온 사람들이 멸치대에 맞아들이는 소리가 들린다. 갯마을의 주인공 혜순이는 고기 잡으러 나간 남편을 사고로 잃고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중 새로운 사랑을 만나 산골마을로 떠난다. 그러나 두 번째 남편 상수도 징용에 끌려가 버린 산골마을에서 혜순은 끝없이 바다를 그리워했다. 난 바다가 남편을 앗아갔어도 때로는 바다가 무섭고 원망스러우면서도 그래도 바다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마음. 혜순이가 갯마을로 돌아온 것은 바다 냄새를 맡으며 살아가야만 진짜 사는 것처럼 느끼는 멈출 수 없는 귀소 본능 탓이었다. 순수밭에 가면 순수대가 모두 미역밭 같고 콩밭에 가면 콩밭이 왼통 바다처럼 보였던 그 그리움의 끝자락에는 항상 바다가 맺혀 있었다. 바다가 보고파 자꾸 산으로 올라갔지. 뭐 그래도 바다가 안 보이대. 마치 사랑하는 님을 그리도 바다를 애틋하게 그리는 혜순의 마음은 살갗을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지만 틈만 나면 고향을 그리는 도시인들의 마음을 닮았다. 난 인제 죽어도 안 갈 테야. 성님들하고 여기 같이 살 테야. 마치 출사표를 던지듯 비장한 각오로 갯마을에서의 평생을 기약하는 혜순의 모습은 하루 종일 엄마를 기다리다가 미소로 엄마의 치마폭에 안긴 아기처럼 의기양양하다. 아름다운 장소들은 다 그렇다.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고 외로움을 이겨낼 힘을 준다. 아름다운 말들로 기록된 문학작품들도 그렇다. 소리내어 읽으면 아름다운 문장의 힘이 우리 몸속으로 스며들어 힘겨운 나날들을 견딜 용기를 불어넣는다. 그는 내 생의 국물이고 나는 그의 국물이었다. 소리내어 읽으면 입에로 후루룩 불며 마시던 그 수많은 국물들의 추억이 떠오른다. 멸치국수, 잔치국수, 유부국수. 국물만 맛있으면 그 어떤 고유명을 넣어도 맛있던 모든 국수들의 맛이 떠오른다. 이 시는 잔잔하고 고요하게 흘러가다가 내 남편이란 인간도 라는 대목에서 극적 반전이 일어난다. 무언가 울컥하는 것이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다. 아주 징글징글하게 서로의 장단점을 속속들이 겪어보아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만 잉태될 수 있는 오래오래 끓인 곰탕같이 속 깊은 문장이다. 몸을 우리고 마음을 끓여서 겨우 섞어진 그런 생의 국물이란 어떤 맛일까? 얼마나 몸으로 온갖 고생을 견뎌내고 얼마나 마음으로 애를 태워야 이토록 구수한 생의 국물이 끓여질까? 서로의 사생활을 너무 존중해준 나머지 마침내 서로의 중요한 생각들조차 잘 모르게 되는 아주 쿨한 부부들 사이에서는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깊이 깊은 인연의 국물이 아닐까? 국수를 참 많이도 먹어 당신은 세상을 떠났는지도 모르지만
당신이라는 생의 국물은 영원히 내 안의 국간장이 되어 되살아나는 건 건더기를 빛내주겠지. 너무 많이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 당신이 내 삶의 국물에 작은 다시마 한 조각이라도 넣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으니. 반짝이는 대바늘이 보송보송한 이불 호청을 찌르는 소리. 소리내어 읽으며 한 땀 한 땀 이불을 바느질하던 엄마의 손길이 떠오른다. 혹시 기억하는지 아주 조용한 방 안에서는 바느질하는 소리조차 뽀득뽀득하고 시리도록 선명하게 들린다는 것을. 이불 호청을 하나하나 뜯어 매번 빨래를 하고 솜틀에 솜을 다시 틀어넣어 새 것처럼 뽀송하게 만들고 그런 후에야 비로소 바삭하게 말라 비단결처럼 살갗에 찰싹 감기던 원앙금칠의 감촉. 나는 그 감촉과 그 소리를 기억한다. 어렸을 때 나는 어쨌나 밖에 관심이 없던 내가 얼마 전에야 내가 어렸을 때 엄마는 어땠나를 물어봤더니 엄마에게서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다. 엄마는 매일 빨래해야 하던 생각밖에 안 나. 하긴 빨래가 좀 많았냐? 기저귀도 다 빨아서 쓰던 시절인데 돌이켜보면 엄마는 세탁기를 들여놓은 후에도 한참 동안 빨래판을 쓰셨다. 파란 무궁화 비누에 물을 묻혀 빠득빠득 문질러야 비로소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는 듯이 엄마는 힘들게 마당에 쭈그려 앉아 빨래판 위에서 옷들을 열심히 반죽하듯 문지르셨고 내 기억 어딘가에는 빨래판에 티셔츠를 문지르는 소리 또한 있을 것이다. 엄마의 유일한 일은 끊임없이 살림하는 것이었다. 자식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지 못했던 묵뚝뚝한 우리 엄마가 가장 열심히 자신 있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빨래와 바느질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니 엄마의 젊은 시절이 못내 짠하다. 하지만 그런 엄마의 속도 모르는 철없는 딸은 엄마의 대바늘이 금침을 한 땀 한 땀 이어가는 그 바느질 소리마저 좋았다. 뽀드득뽀드득 엄마의 반짝이는 대바늘이 뽀송뽀송한 이불 호청을 찌르는 소리, 그것은 끊어졌던 시간의 갈피들이 이어지는 소리, 갈라졌던 마음들이 꿰매어지는 소리, 피치 못할 사정으로 헤매었던 모든 것들이 사이좋게 지어지는 참으로 어여쁜 소리였다. 우리는 한때 아주 많은 소리와 소중한 소리들을 지녔는데 지금은 그 소리를 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되었다. 한지같이 맑은 당신 영혼만이 소리내어 읽으면 마음속에 가장 그리운 사람이 떠오른다. 그 그리운 사람에게 혹시 보낼 수 없는 편지가 있었다면 이 시와 함께 실어서 저 하늘 높이 띄워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마음이 허전해질 때마다 떠올리는 스님 한 분이 계시다. 그분은 어릴 적 절에서 자라 스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고 큰 스님을 어머니처럼 모셨다고 한다. 스님은 나와 처음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숨김없이 들려주었다. 사문의 길에 들기 위해 삭발을 할 때 그 구체적인 느낌이 어땠는지조차도 생생하게 들려주셔서 나는 그 심각한 순간에 스님과 함께 까르르 웃고 말았다. 나는 만난 지 1시간도 안 되어 마음을 그토록 활짝 여는 사람을 처음 보았다. 그분이 바로 불교 방송에서 아침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원영 스님이다. 스님은 내게 잊을 수 없는 소포의 추억도 들려주셨다. 산사에서 수영을 하고 계실 때 초갈 무렵 앞다투어 노랗게 물들어가는 은행잎이 너무나 예뻐서 큰 스님께 그 은행잎 한 다발을 모아 붙여드렸다고 한다. 소포꾸러미는 커다란데 내용물이 너무 가벼워서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열어보신 큰 스님께서는 역시나 원영 스님다운 발상의 다른 스님들과 함께 한바탕 크게 웃으셨다고 한다. 그 풋풋하고 촉촉한 가을의 정서를 함께 나누고 싶어 은행잎을 한 상자 가득 소포로 붙이신 원영 스님의 마음. 그리고 그 은행잎 소포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선물처럼 받아들이신 큰 스님의 마음. 나는 그 순간 스님들의 그 아름다운 우정에 기분 좋은 질투심을 느꼈다. 마음을 담은 소포란 모름지기 그리야 하지 않을까. 노란 들국화 몇 송이를 한지에 정성스레 포장하여 마치 보물처럼 연서처럼 고이 보내고 싶은 마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사람에게 바로 그 들국화 소포를 붙이고 싶은 간절한 마음. 이 계절에 이 한 번뿐인 향기를 간직할 만한 그런 마음의 향기를 말없이 알아줄 단 한 사람에게 비밀스레 붙이고 싶은 소포. 그런 소포를 붙일 수 있는 해맑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슬픔도 이겨낼 수 있을 터인데 연대는 물처럼 낮은 곳과 함께하는 것. 소리내어 읽으면 정신이 번쩍 난다.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지 스스로를 이 글에 비춰본다. 강한 사람에게 더 당당해지고 약한 사람에게 더 너그러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구구절절 옳다. 그래서 더 숨이 탁 막힌다. 정말로 다른 조합은 없는 것 같다. 약한 사람에게 관대하면서 강한 사람에게 굴복한 사람은 없었다.
약한 사람에게 가혹하면서 강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가혹한 사람은 또 하나 없었다. 약한 사람에게 약하고 강한 사람에게 강한 사람은 힘에 주눅 들지 않는다. 자신이 가진 내면의 빛이 곧 그의 힘이므로 바깥에서 오는 힘에 일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강한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약한 사람에게 온갖 갑질을 서슴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아주 작은 권력도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 휘두르려 한다.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분들에게 이 문장을 읽어드리고 싶다. 어느새 가슴속이 뻥 뚫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나는 이 대목을 읽으며 모든 크고 작은 고민들이 순간 한꺼번에 풀리는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그렇다. 내가 노선을 정해야 한다. 강한 자 앞에서 결코 주눅들지 않고 약한 이들은 더 따스한 마음으로 보살피는 사람이 되자. 단호하게 그 길을 밀고 나간다면 내가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조차 끝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자주 사람을 두 종류로 대별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당당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관대한 사람과 반대로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비굴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오만한 사람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조합은 없습니다. 강한 사람한테 부글하지만 약한 사람한테 간역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원칙 없이 좌충우돌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연대는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추종이고 영합일 뿐입니다. 연대는 물처럼 낮은 곳가 하는 것입니다. 잠들지 않는 강물이 되어 바다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잠들지 않는 강물이 되어 바다에 이르는 것입니다. 신영복의 담론 중에서 돌베개. 그는 아내에게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소리내어 읽으며 정말로 내 앞에 돋보기가 하나 나타나고 그리고 새하얀 종이 위에 한 점의 돋보기에 모인 햇살로 타오르는 느낌이다. 날개의 주인공은 결혼했지만 소년 같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있지만 사회인으로서의 일상생활이 없다. 어른이지만 어린아이처럼 하루 종일 놀이로 시간을 보내고 아무런 시름이 없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번민으로 가득하다. 아내를 직접 만날 일이 거의 없어 아내의 물건을 통해 아내의 아련한 체취를 확인하는 남편의 모습. 아내가 외출만 하며 아내의 화장대에 놓여있는 온갖 물건들을 장난감 삼아 놀이를 즐기는 남편. 그는 아내의 화장대에서 이런저런 물건을 가지고 노는 것을 다시 없는 내 오락이라 말한다. 그는 아내를 분명 사랑하고 아내는 늘 바로 옆에 있지만 그는 아내에게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아내는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남편에게는 형식적인 관심만을 보이며 남편을 진심으로 배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아내가 없는 방에서 아내의 화장품과 물건들을 만지작거리며 아내의 체취를 느낀다. 소심하고 유약한 이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유일한 안타까운 방법이다. 나는 조그만 돋보기를 꺼내 가지고 아내만이 사용하는 지지가미를 그을려 가면서 불장난을 하고 논다. 평행광선을 굴절시켜서 한 초점에 모아 가지고 그 초점이 따끈따끈해지다가 마지막에는 종이를 그을리기 시작하고 가는 따라 연기를 내면서 드디어 구멍을 뚫어 놓는 데까지 이르네. 그 얼마 안 되는 동안에 초조한 맛이 죽고 싶을 만치 내게는 재미있었다. 아내의 화장대 앞으로 가까이 가서 나란히 늘어놓은 그 가지각색의 화장품 병들을 들여다본다. 그것들은 세상의 무엇보다 매력적이다. 나는 그 중에 하나만을 골라서 가만히 마개를 빼고 병 구멍을 내 코에 가져다 대고 숨죽이듯이 가벼운 호흡을 하여 본다. 이국적인 센슈얼한 향기가 폐로 스며들면 나는 저절로 스르르 감기는 내 눈을 느낀다. 확실히 아내의 채취 파편이다. 이상 날개 중에서 어린 시절에 이상의 날개를 읽을 때는 주인공이 무척 특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과연 우리는 서로의 가장 가까운 사람과 내밀한 소통을 하고 있는지 퍼뜩 의문이 든다. 우리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연인에게, 친구에게, 자식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가는 가장 가까운 마음의 길을 과연 알고 있는 것일까? 그저 그 사람 마음은 대충 이런 모양이겠지 하고 짐작하고 예단해 버리는 것은 아닐까? 아주 가깝다는 이유로 매우 오래 보았다는 이유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찬찬히 관찰해 보는 첫 마음의 조심스러움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 외로움이 뭐여, 그 허헛함이 뭐여. 소리내어 읽으며 화물열차 지붕에 드러누워야만
비로소 펼쳐지는 아름다운 이역만리의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이 시 속의 주인공은 사람이 타는 열차가 아니요 화물열차에 몸을 실었다. 화물열차의 검은 문은 탄탄히 잠겨있고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한 채 화물보다 못한 신세가 되어 기차를 탄 이 사람들은 화물열차의 지붕에 드러누워 별을 쳐다본다. 저마다 힘겨운 유랑생활을 마치고 험한 땅에서 험한 변 치르고 돌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북어쪼가리, 초담배, 밀가루떡 등 보잘것없는 음식이나 기호품을 나누면서도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열차의 지붕 위에서 제각기 드러누워 하나씩의 별을 바라보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나와 내 가족이 함께 드러누울 한 평의 땅이 없이 오늘도 덧없이 유랑하는 신세지만 저 드넓은 밤하늘에 떠있는 별만큼은 우리 가슴이 하나씩 가져도 좋을 것만 같다. 하나씩의 별은 하나씩의 집이나 하나씩의 땅덩어리가 없어도 우리 가슴속에 자녀도 좋을 꿈과 희망을 담은 자유의 상징이 아닐까. 저마다 소중하게 쌓아온 먹을 것을 나눠 먹으며 처음 만났지만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이방인의 외로움으로 똘똘 뭉쳐 어느덧 친구가 되어버렸다. 모두들 하나같이 외롭고 힘들고 의지할 곳이 없지만 그 외로움이 모여 헛헛함이 모여 함께 바라보는 별은 오늘 이 시간을 굳세게 견딜 힘이 되어준다. 그 불완전함조차도 매력적인 사람. 옛사람들도 이럴 땐 혼자 싱크도 섰구나. 소리내어 읽으면 그 옛날 다산의 웃음소리가 내 귓가에 들리는 듯하다. 괴로움의 이면에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다. 몸이 아프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몸만 건강해졌으면 하고 기도하지만 막상 몸이 건강해지면 돈 좀 많이 벌고 싶고 돈이 좀 들어오면 또 다른 일까지 술술 잘 풀리기를 바란다. 아이가 없을 때는 딸도 아들도 좋으니 무조건 태어나 주기를 바라지만 막상 아이가 태어나 자라면 공부도 잘해주기를 마음까지 착하기를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나기를 바란다. 하지만 완벽한 집안은 없다. 다산의 말처럼 곡식이 넉넉한 집엔 먹을 사람이 없고 자식 많은 집에서는 굶주릴까 걱정한다.